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바 법률 상식 2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인트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금은 이제 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야 되고 현금 또는 통장으로 이제 전액을 제가 보면은 통화라는 거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돈 대신 쌀로도 주고 네. 막 대신 현물로도 밥도 주고. 막 주고 그랬잖아요. 네. 금으로 주고. 그러지 말아라. 돈으로 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체불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냐면은 말 그대로 임금은 돈이잖아요. 네. 돈 문제는 보통 민사소송으로 하거든요. 근데 민사소송하면 벌써 소송학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임금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변호사 수임료가 싸게 해봤자 300이고 조금 비싼 사람은 500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한테 250만 원 받자고 300을 주는 거는 그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고용노동부에 이런 절차를 마련해 줬어요. 민원 절차를. 그래서 민원을 제기를 하면 이제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사를 다 해요. 임금이 체불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해가지고 먼저 사업주한테 야 너 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좀 하지 중재를 요구한다든지 안 한다 하면은 바로 형사사건화를 시켜요.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우리가 임금을 체불을 봤을 때 다이렉트로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 민원 제고를 민원 신고를 하셔도 되고 고용노동부한테 그런 모든 수고를 먼저 떠넘겨요. 한 방에 저희가 물론 자료 증거 제출을 다 해야죠. 민원서에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에 넣고? 일일이 기재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고용노동부가 그런 일들을 해서 고소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오케이 주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근로감독관이 체불금 확인원이라는 이 서류를 만들어줘요. 조사를 다 하고 나면은 다시 또 법률 구조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들어보셨죠? 소위 말해서 법적 구조 활동을 하는 공공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해서 민사랑 다르게 형사사건은 변호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범죄를 하셨는데 아니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수임료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은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럴 때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는 곳이 바로 법률구조공단이면서도 플러스 알파로 여러 법률적인 컨설팅을 자문 어느 정도 간단하게 그걸 해주는 곳인데 거기에 가져가면 이거를 가지고 그 민사 소송에 나와 있는 지급 명령을 도와줘요. 지급 명령 어렵죠. 벌써 이런 느낌이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요. 왜냐면 돈은 그렇죠. 네, 돈은 받아야 되니까 돈은 그런 말을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급 명령이 이런 건 예민하니까. 돈 받아야 되니까. 네. 아까 말했던 사랑의 편지를 쓰듯이 네. 나에게 돈을 줬으면 좋겠네 이런 게 아니라 응. 법원이 명령을 때리는 거거든요. 응. 너 얘한테 나에게 돈을 줬으면 좋겠네. 너 사랑해. 얘한테 줘 어. 이거예요. 안 네. 주면은 그때부터 이자가 계속 불고 어. 지급 명령은 강제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 체불 절차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제가 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임금을 한 2달치가 밀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알고 보니 4대 보험 같은 것도 다 회사가 어느 그렇죠, 정도 내야죠.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4대 보험도 밀려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임금 이외의 부분인데도 같이 청구가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임금의 범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여금, 뭐 네. 특근, 수당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임금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들어가되 근로관계에서 사업주한테 받을 만한 돈이 임금 외에는 임금 외에. 거의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웬만한 뭐 여러 뭐 이름을 달리하고 있는 수당 시리즈들은 다 임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임금 체불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법적으로 따로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잘 말씀드렸던 체계대로 지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고 체불금 확인서를 받으면은 법률구조공단에 가면은 법률구조공단이 지급명령하는 그것도 민사소송이거든요. 도와준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제 사업주는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정 안 준다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에 가야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고용주가 피고용인한테 일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관계에서 암묵적으로 서로 약간 피고용이 나 해고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은 아직 안 끝났고 그러면 그것까지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일을 안 시켰을 뿐이지 네네. 아직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보고 임금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무단결근한 게 아니라면 사업장에 나왔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데 뭐 일을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딱 그거 근무죠. 사업주가 부당하게
나한테 일을 안 줄 뿐이지 제공을 한 거니까 실제로 뭔가 그 자리에서 뭔가 생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업주 책임이죠. 알겠습니다. 우선 뭐 임금 체불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고용과 관련해서 네, 이제 네, 고용한 분과 나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모 영화관에서 그 여자 청년분 알바를 네네. 하면서 복장과 립스틱에 관한 그 규정이 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떤 내용인가요? 림님이 얘기를 해줬었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 조금 지나치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까지 입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유니폼 복장이라든지 그에 맞는 화장이나 심지어는 또 그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서 주지 도와주는 않으면서도.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사비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사비로 업무에 필요한 걸 요구를 했는데 그걸 사비로 전가하는 건 당연히 부당한 일이죠. 만약 붉은색 립스틱을 거기서 요청했는데 난 붉은색 립스틱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사야 된다. 더 한번 잘 알아봐야겠는데 우선은 붉은색 립스틱을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마 그런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직의 그 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외관에 대한 회사가 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회사가 만약에 어떤 제품군까지 정확하게 찍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회사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무슨 브랜드의 몇 번. 네. 그렇게까지 지정을 했는데 그게 피고용 입장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취업 규칙이나 협약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영화관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봐야 되고 혹여 립스틱을 전가했는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업계 평균보다 그쪽이 더 많은 임금 지급을 하고 있다던가 뭔가 특별히 어느 정도 고려할 만한 상황이 있다. 그 정도 요구했어도 뭐 립스틱 뭐 예를 들어서 뭐 품목까지 정해서 이렇게 오더를 줬는데 립스틱이 10,000원인데 얘네가 시급이 한 1,500원 더 높게 준다. 뭐 그 정도나 아니면 2,000원 정도 높게 준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고려가 돼서 법적인 분쟁까지는 가지 않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고용주의 폭언이나 폭력. 이 부분이 생각보다 문제가 좀 많이 됐고 작년 재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꽤 많이 이렇게 뉴스에도 모 기업 회장님이 나오시고 이게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입법화가 됐어요. 최근에 2018년 아마 그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위반 시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괴롭힘을 줬다. 그러면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얘를 처벌할 거냐? 그러진 않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를 하지마 들어서 하고 끝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박사님이 대빵이고 제가 뭐 한 부장급 됐고 뭐 여기 있는 산 씨가 과장, 과장, 그다음에 대리, 사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제가 괴롭혔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럴 때 업주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에게. 그렇죠.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김 부장은 왜 이렇게 이러냐 이렇게 하면은 사업자는 이걸 들었으면 시정 의무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제 사업자가 그래서 말해서 제재를 받는 거고. 듣고 니네가 참어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옛날에는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다 니들이랑 친해서 그런 거지 이러면은 이제 업주 처벌에 어떤 그렇죠 근거가 될 수 있다. 시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용주는?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법적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의를 줘야지 저를 불러가지고 또 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부서를 바꿔버린다든지 저를 이제 제 입단속을 시켜야죠. 그런데 뭔가를 나는 액션을 취했다는 티를 내줘야 되나요? 이분들에게? 이 정도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뭐 면책을 줬다든지 뭐 견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주의 경고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저에게 뭐 주기만 해도 뭐 충분히 뭐 사실 기분은 엄청 나쁘잖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만약에 뭐 더 심한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어젯밤에 뭐 했길래 자꾸 줘라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정도는 넘어섰잖아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제가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까지도 제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형법에 나와 있는 모욕죄나 허위 사실이나 뭐 명예훼손에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 개인에게 어떤 형사적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고용주가 직접 이 네. 직원들을 괴롭혔을 때는 네. 이제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주가 직접 괴롭혔으면은 예. 바로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를 하시면 아. 신고를 하면 제가 아까 처벌 규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고용주가 했을 때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상급자가 했을 때는 처벌 아. 규정이 없는데 아. 고용주가 할 때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럼 다 고용주 탓인 거네. 아.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고용주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아. 네. 근데 알바 하시는데 이제 네. 카페 같은 데 일하면 네, 카페 네, 네. 사장님이 있는 게 아니라 매니저님이나 이런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네, 네, 매니저님이 괴롭히거나 네, 네. 성적인 어떤 희롱을 했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급자에 의한 괴롭힘하고 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아. 해서 예를 들어 업주한테 2번 3번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아. 업주가 알고 있고 자꾸 시정 안 되면 그냥 아. 바로 신고를 해버리시는 게 아 네. 진짜 다이렉트로 그냥.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네네네. 저희가 너무 그렇게까지 겁먹고 막 그럴 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적 네. 정리상 좀 스무스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네네.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보다는 대학교를 막 입학을 하거나 뭐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해서 예.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본인이 일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은 것 같거나 감정적으로 많이 상했는데 이게 내가 과연 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사회적으로 참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던 국가공단이 있거든요. 근로복지공단,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 이런 공단에 Q&A 시스템이 있어요.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Q&A 네네네 그 질의응답 같은 거를 하시면 되고 사실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이버 엑스퍼트가 좀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충분히 거기서도 뭐 요새 보면은 변호사들이 다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네. 근데 네이버를 이용하기보다는 앞에 두 기관이 훨씬 더 공신력이 있고 근데 물론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법률공조공단이나 복지공단에서 일하는 그 Q&A 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법무관들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아직- 로스쿨 네. 로스쿨을 졸업하고 아. 그쪽에 배치된 법무관들이기 때문에 물론 다 그 사람들 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리서치를 통해서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법을 멀리 생각하고 그냥 음. 좀 법에 어떤 걸 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 교육이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어려움을 당하는 네. 억울한 일들이 조금은 네. 덜 할 거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죠. 네. 고등학교 입시도 힘든데 법 교육이라니 누가 듣겠어요.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 뭐 법 교양 시간이다 이러면 가서 자고 있겠지 이렇게. 맞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 오히려 그 성인이 된 시점에 더 네. 필요성을 느끼고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은 되게 이렇게 눈에 맞아요. 빛을 음. 나면서 들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애매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가 사실 성인이 된 이후에 훨씬 더 진짜 필요한 것 립 씨는 로스쿨 진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고 이 정도 그 법에 대한 네. 열정이라면 관심. 저는 저보다 훨씬 지금 열정이 저는 지금 예. 사실 뭐 국어, 수학, 영어도 제대로 안 듣는데 법률 듣겠습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뭐 장난 농담으로 뭐 네. 이렇게 답변은 입금 무슨 뭐 이런 네. 얘기도 잠깐 저희가 이렇게 네. 저는 진짜 요새 누가 뭐 이렇게 네. 뭐 준다고 안 하면 잘 이렇게 머리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립 씨. 새로운 꿈말로 이제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임금 지급을 받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주휴수당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이제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사각지대 놓인 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본인이 사업이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뭐 당신이 뭐 일을 뭐 제대로 안 한 것 같다거나 뭔가 이유를 대면서 주휴수당을 주기를 거부하는 그런 업주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불법이기 때문에 네. 예, 사실 뉴스 보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뭐 PC방 뭐 이렇게 영세업자들이 주휴수당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토로하잖아요. 불법이죠. 네, 명확해요. 네, 불법이에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나 뭐 주휴수당도 못 받고 야간 수당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뭐 혹자는 그거 그냥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그 다음에 신고해라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노 프로블럼이에요. 그러면 초과된 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임금 체불이죠. 정확하게. 그게 바로 임금 체불 상황인 거잖아요. 내 돈을 안 줬잖아요. 이제 노동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지방 관청이 다 있거든요. 서울이면 서울 뭐 이렇게 신고를 해서 똑같은 절차를 밟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그렇죠. 네, 근데 사고가 환경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본인 과실로 인해서 만약에 그렇죠. 사고가 생긴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이제 과실이 있다 없다와는 상관없이 업무상 네.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산재법이거든요. 산업재해 그 보상에 관한 법.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잠깐 말했던 4대 보험 얘기하셨죠. 네. 4대 보험료를 내잖아요. 업주도 보험 가입을 해야 있고 그 보험료로 먼저 나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의무고 거기서는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보험 상황이 발생하면 업주는 그냥 우선 그 신청해서 바로 줘야 돼요. 뭐 이 친구가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뭐 내가 잘못했는데 상관이 없어요. 우선 받고 보는 거예요. 우선. 그럼 만약에 네. 뭐 알바생 같은 경우는 사실 4대 보험을 안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알바생뿐만이 아니라 그냥 계약직인 경우는 4대 보험을 안 드는 경우도 네. 꽤 있다고 들었고 네. 아니 그런 경우에 사고가 생기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상한테 사고가 났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랑 관련성이 있다. 그러겠죠? 업무랑 관련성이 네. 있고 근데 과실이 막 엄청 예를 들어서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안 했어요. 자기가 일부러. 그럼 그 일부분은 까고 나머지 부분은 업주에게 그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 아까 말했던 보험이 안 들어있어서 산재법상의 어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업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느냐 관리 감독 책임이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맡겨놓고 예를 들어 난 나가서 놀고 있다. 내가 그러려고 알바 썼지. 내가 너 일일이 보려고 알바 썼어. 그런 거는 잘못된 말이고 충분히 위험한 업무를 시켰기 때문에 그 위험한 업무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근로자의 과실에 전적으로 의한 것인가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내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상계가 되겠죠. 과실 상계가. 네, 그럼 2부 시간도 이렇게 네. 해서 훅 갔어요. 네. 네, 고용주와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다뤘는데요. 3부에서는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